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26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한 발로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북한의 이웃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로 가는 여객열차가 다음 달 중 운행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러시아 극동 연해주 올레그 코제마크 주지사가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라성 간 여객 철도 운행이 다음 달에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코제마크 주지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 상품 축제 개막식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고 곧장 북한으로 가서 그곳의 아름다움과 자연, 문화를 즐기고 관습과 전통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제마크 주지사는 지난달 13일에도 자신의 텔레그램에 블라디보스토크와 라성 간 여객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북한의 신창일 라선시 인민위원장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여객열차가 재개되는 것은 4년 만으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하고 관광객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5일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화 통화는 오스틴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며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의 전화 통화는 15개월 만에 처음이며 특히 오스틴 장관과 벨로소프 장관의 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벨로소프 장관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미국 무기의 지속적인 공급과 관련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5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헤즈볼라의 도발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민들을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전쟁은 레바논에 재앙이 될 것이고 무고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군부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 거래를 하는 50개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5일 이란의 군 병참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용하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지난 2020년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란 군부는 이란 외환 시장과 위장 기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그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거나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고 이틀째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대화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s certainly something to keep an eye on. I think that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맑고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고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이틀째 살포했습니다. 한국군은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 발로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올해 들어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과 4월 각각 평양 일대에서 고체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각각의 비행거리는 1000여 킬로미터, 600여 킬로미터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많은 연기를 발생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한국의 서북도서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육안으로 식별됐습니다. 합참은 평소보다 연기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연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일 수 있다며 추진체 엔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성공을 주장한 고체연료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은 횡기동 성능 등에서 문제점을 보여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었다며 공중 폭발 원인에 대해선 엔진 등의 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추진체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분리 쪽에서의 연계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좀 원인은 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관측입니다. 최근 부산에 입항한 루즈벨트함 등 미 제9항모 강습단은 26일 부산항을 출항, 이달 말 한일 해상전력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앞서 24일 담화를 내고 루즈벨트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으로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 항모전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억제력 과시 차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전히 개발이 되고 실전 배치가 된다면 미국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왜냐하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공모함의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양옥 박사는 핵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 항모전단을 제압하는 전술로 유효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개발 중인 신형 전략무기를 시험 발사해 김강일 부상이 담화에서 언급한 새로운 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24일에 이어 25일에도 대남 오물풍선을 한국을 향해 살포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지난 25일 밤 남쪽을 향해 살포한 오물풍선은 250여 개이며 이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풍선 내용물은 지난 24일 날려보낸 풍선과 마찬가지로 종이 조각이 대부분이며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지난 2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번 살포는 최근 들어 6번째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를 통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연속된 살포는 심리전을 확대하려는 의도보다는 한국 측의 대북전단 살포 규모에 비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1, 2차 보낼 때부터 몇 배로 갚아준다는 비례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차적으로 바람하고 여러 상황을 봐가지고 얼마를 보내고 또 준비되는 대로 후속적으로 보내고 해서 일종의 이제 몇 배로 갚아준다 뭐 이런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풍선 낙하로 한국에서 재물 손괴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선 26일 오전 1시 46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의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오물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가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가운데 한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 도서에서의 해상 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 이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26일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견대와 연평부대는 해상 사격 훈련 중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 등 총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해병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 이후에도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으로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 향상과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서북도서 정례 해상 사격 훈련의 본격 재개를 공언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오는 8월 올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북한의 도발이 한층 공세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이나 발사하고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을 좀 더 과시하는 양상,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공세적인 양상 하에서 자신들의 힘을 좀 더 시위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력관계 달라졌음을 좀 굳히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것까지 사실은 우려가 되죠. 장 박사는 남북한 간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공방이 일상화하는 양상이지만 이 또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대화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2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사는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뿐 아니라 영내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2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초대형 방사포 10여 발 발사 이후 약 27일 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9일 BOA에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한국 등을 향해 이전보다 더 대범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y worry about it with the North Koreans is that it will make them bolder. It will make them feel like they have a guarante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협정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북핵 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은 오늘 정팍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와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초과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미한 동맹과 미한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병할 가능성과 관련해 주시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Yeah, I mean that's certainly something to keep an eye on. I think that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선언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북한이 병력을 보낼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내가 북한군 인사관리자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에 내 병력을 총알바지로 보내는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등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Yeah, look, our policy hasn't changed as it relates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라이더 대변인은 미회 일각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한국, 일본 및 영내 다른 동맹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0일 본회의장 연설에 나서 북러 밀착을 계기로 한국 등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핵부담 공유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VOA에 위커 의원의 제안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로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 유엔 미국 대표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러시아가 북한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식별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25일 미국과 파트너들은 북한의 무기 이전과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설명하는 공개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트 에번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조달한 무기와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경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평가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 또는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이 무기 또는 관련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져버리고 탄도미사일과 무기 및 관련 물질의 확산에 관여하는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행동 패턴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 지원을 위해 불법적으로 무기와 장비를 얻을 목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정권에 필사적으로 계속 의지하고 있다는 더 많은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으며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식별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확산을 주제로 오는 28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가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도 24일 BOA에 이 회의 개최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을 대표해 황준국 주 유엔 대수가 회의를 주재하며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 대표가 브리핑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러 협력 심화가 영내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Obviously it does, because this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f you will,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will further embolden Kim Jong-un and make him that much more provocative. So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BOA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가 북한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영내 불안정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면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욱 밀접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anything, what we'll see is a tightening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Japan, and Korea. The NATO summit is in Washington next month, and that'll be an opportunity for the three 차석자는 allies.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는 미한일 3국 간 동맹관계를 더 긴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체결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러시아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란 해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5일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러시아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조약은 당연히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는 매우 기만적이며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한국에 대적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I think the Russian Federation is concerned that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considering.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확전 요소를 원치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측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러시아가 서울에 특사를 보내 북한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군사기술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지만 북러 간 이미 군사기술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에 이 조약은 한반도와 영내 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기대했거나 계획했던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면서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새로운 북러 합의를 이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함해 건전한 접근 방식이 우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1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다시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 한국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며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덴코 차관이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푸틴 정권의 관리들은 외교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데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마 그의 발언에 대해 가장 우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한국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북한의 지배하에 한반도를 강제로 통일하려는 북한의 군사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다는 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공식적 공개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계속 무기 거래도 할 것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로서도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푸틴이 그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푸틴으로서도 이건 실책이었다. 한국을 너무 대놓고 자극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도움이 될 게 없다. 이런 자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외무성 차관보도 한국을 겨냥한 거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쓰는 거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북한의 위성 또는 핵 잠수함 등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러시아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국을 위협하지 누구를 위협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뭐 거짓말 수준으로 그냥 이건 한국 위협이 아니니까 한국도 자제해라 이러한 암묵적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에 북러 간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이것이 실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가장 엄중한 외교정책 및 외교시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나토의 단계를 강조하며 분열로 이익을 얻는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상기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펜터 보좌관은 25일 미 외교협회에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우리의 동아시아 파트너들,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만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o our East Asian partners, our Indo-Pacific partners certainly understand that Beijing is watching very closely, but not just Beijing. 카펜터 보좌관은 다른 국가들도 지켜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이 강압적 행동 이후 어느 정도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 더 약한 이웃에 대한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침공이 전략적 실패 혹은 패배였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보좌관은 또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회원국들 간 이견을 지적하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단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all want unity. I mean, I think that's clear. The only countries that benefit from disunity in the alliance are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etc. 이어 동맹의 분열로 이익을 얻는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청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아주 분명하게 전달됐다며 다만 32개국 나토 회원국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동맹으로 인정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 신속하게 가입을 처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4일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 훈련 직접 조율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연합, EU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 등 다른 중요한 현안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 AP4 정상들을 처음 초청했고 이후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정상회의에도 이들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개성공단 부지 곳곳에서 정지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건물을 신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개성공단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반듯하게 정돈된 지대 여러 개가 보입니다. 개성공단은 한국 회사 소유의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선 곳이지만 일부 부지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채 수풀이 우거진 형태로 방치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최소 3개 부지에서 정지 작업이 벌어진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지 작업이 확인된 3개 부지 중 한 곳은 과거 한국 회사 인지컨트롤스가 분양받은 땅입니다. 불과 2월까지만 해도 크고 작은 돌이 널려 있고 작은 둔덕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던 곳이지만 현재는 알파벳 L자와 오각형 형태의 부지가 각각 조성돼 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주변과 비교할 때 이들 부지는 밝은 색의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인위적인 정돈 작업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길이는 L자 형태의 부지의 가장 넓은 면을 기준으로 가로 약 50m, 세로 약 115m입니다. 앞서 BOE는 20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 회사인 동원 F&B가 과거 분양받은 부지에선 가로 약 50m, 세로 10m 길이의 건물이 신축되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이처럼 새로운 건물이 그것도 한국 회사 부지에 들어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또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 다른 부지에서도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변화가 포착된 또 다른 곳은 과거 부천공업과 호산 에이스 등이 나눠 소유한 부지입니다. 가로 약 80m, 세로 110m인 이 지대에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부터 건축자재와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각종 물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현재는 깨끗합니다. 그 밖에 개성공단 중심부의 한 공터도 이전까진 나무가 울창했지만 지금은 부지 동쪽에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 2개가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곳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연일 포착되고 있는 이 같은 북한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5일 개성공단 내 부지에서 건물 신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보도된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물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도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모든 한인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은 25일 열린 미 하원 본회의에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이 가결돼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은 지난 2월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향후 대면 및 화상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말하기가 어려운 웩스턴 의원은 이날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기기의 도움을 받고 연단에 섰습니다. I've heard the stories of Korean American families in Virginia and across the country who have sought for most of their lives for a chance to reconnect with their loved ones. 웩스턴 의원은 버지니아와 미국 전역의 한인 가족들이 거의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할 기회를 잡고자 노력해왔지만 공식적인 채널에 접근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 하원에 올려진 나의 초당적 법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한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는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에 걸맞게 이 가족들을 다시 완전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북 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 제정됩니다. 상원에도 하원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3월 하원과 동일한 이름의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한인 이산가족 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대표는 VOA에 미국 정부가 국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만드는 건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첫 단계가 이 명단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지난 10몇 년간 등록을 받아왔는데요. 저희는 공신 적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산가족들이 고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봉이 시급하다면서 위원회 측은 이런 입장을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에게 계속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한 반면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한국전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공식적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북한 인권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focused on seeking a humanitarian solution to allow for divided family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to reunite with their loved ones.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지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선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북한 인권특사가 한국의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서 대화를 시작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5일 한인 이산가족과 한국계 미국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교정책 수립에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포함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And this has been such a priority for me in this role that they were in fact one of my first meetings. 터너 특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 USIP가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한국 전쟁의 유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연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현재 미국과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산가족들의 재회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 정권이 대화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했고 미국 내 한인들 중에도 많은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여러 차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더 일찍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ve heard that there are a lot of diverse views out there in terms of what the U.S. government should do.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폴리 이산가족 USA 대표는 북한 지역 출신인 할아버지가 2022년 12월 돌아가신 후 이산가족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Getting to visit and have a proper burial for others. It's just knowing what happened, as HJ said. 이 대표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헤어진 자신의 형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후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녘 고향에 전하는 메시지를 영상 기록물로 제작하는 고향에 보내는 편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1세대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미국과 북한에서 이러한 비디오와 메시지를 계속 시청하고 한반도 남북 경계선의 양쪽 그리고 전 세계의 더 넓은 대중들도 이산가족의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대표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고령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done. We're still here. We are at the very end of our lives. 한편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과 두 나라 간 군사적 협력 심화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입장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will also say on the human rights side, we are looking at North Korea's human rights. 터너 특사는 일부 지정학적 문제들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똑같은 인권 기준으로 북한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부와 진전을 이루는 건 항상 어렵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국은 북한 해외 노동자의 노동 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가 밝혔습니다. 보고서 발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25일 우리는 북한 출신 개인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know that individuals from North Korea are exploited actually across the 다이어 whole 대사는 전날 발표된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와 관련해 이날 국무부 외신기자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에 나온 중국의 북한 노동자 착취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에 대해 보다 철저히 설명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라며 중국뿐 아니라 19개국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또 미국이 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은 물건을 구매할 때 실수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 특히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연방정부 구매법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ith regard to what is the U.S. doing about this, one of the things that we're doing is publishing this 앞서 report 국무부는 to 지난 24일 increase 공개한 awareness.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3등급 국가로 지정하며 북한 정권은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세네갈, 앙골라 등 19개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러시아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믿을 만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지표 검사를 실시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에 2019년 12월까지 기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아 나섰던 선박 브로커가 이 같은 운송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으로 석탄을 실으러 들어갈 선박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할 선박을 찾는다는 선박 수배 공고문이 또다시 선박업계에 배포됐습니다. 화주인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브로커가 선박 회사 관계자 등에게 최초 선박 수배 공고문을 뿌린 지 약 2주 만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의 형식이 이전과 비교해 조금 독특합니다. 출항지와 목적지, 그리고 선적 내용물 등 필요한 정보만을 간략하게 담는 통상적인 선박 수배 공고문과 달리 장황한 배경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브로커는 공고문에서 우리는 유엔 결의에 의거해 러시아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려는 것이라며 결의의 일환으로 러시아 외무부가 유엔 안보리의 석탄 채굴 기업과 중국 내 구매자와 수취인, 중국의 하역 항구, 선박의 이름 및 북한에서의 선적 날짜와 중국에서의 하역 날짜 등을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고문은 모든 관련자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란 점과 안보리 결의 틀 안에서 행동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곧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입찰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BOA는 이 브로커가 이달 8일경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러시아산 석탄 총 10,000톤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배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날씨가 허용하는 선에서 주말에도 선적과 하역 작업이 모두 이뤄질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PPT, 즉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송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이 브로커는 석탄의 양을 15,000톤으로 늘리는 공고문을 한 차례 더 배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이번엔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아 또다시 공고문을 낸 것입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는 BOA에 선박 수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찾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한 번 더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에서 석탄을 싣는다는 점이 선박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하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이 명시한 석탄 15,000톤이 실제로 러시아산이라면 이는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석탄을 싣기 위해 북한 항구에 입항한다는 점이 선박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선박업계 관계자의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칫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자국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주들이 북한발 화물을 맞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게 선박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공고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실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영국 해군 초계함이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였습니다. 영국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12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함이 지난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흔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였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고 영국의 이 같은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12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영국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주하는 영국 해군 초계함 2척 중 하나인 스페이함은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한국 해군 함정 등 한국군 전력과 함께 합동 순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말부터 한 달 동안은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5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흔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이 항공기와 함정을 정기적으로 배치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을 단속해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13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외무부는 다음 날 윈스턴 레이몬드 피터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파트너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수행해온 감시 및 정찰 배치를 통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당당하게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 중진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25일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와 미국인,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It has been a failure as far as providing for security. For the world and for the American people and for the Korean 셔먼 people.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 USIP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은 앞서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을 지지하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셔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전쟁 종식 법안을 북한에 대한 양보로 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면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쟁을 끝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theory that somehow that's a concession to North Korea. Well, it wasn't a concession. 셔먼 의원은 이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접근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할 뿐이고 매년 북한은 더 많은 무기, 더 발전된 무기, 더 큰 무기를 갖게 될 것이란 겁니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자금이 절실한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갖게 된다면 전 세계는 확산 위협에 처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무제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도로 감시된 상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would be much safer if North Korea had 10 highly monitored nuclear weapons. 셔먼 하원 의원은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핵무기수를 억제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25일 현재 국무부에 셔먼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미국의 입장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10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다시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선택 2024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6월 26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UN 국제연합 헌장이 탄생합니다. 1945년 6월 26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50여 개국 대표들이 국제연합 헌장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국제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됐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날 서명된 UN 헌장에는 국제연합의 목표와 활동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UN 헌장은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45년 10월 24일 29개 나라 대표들이 UN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 UN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UN 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 가운데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UN 총회 결의 가운데 하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입니다. 세계 약 250여 개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UN은 2001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43년 6월 26일 혈액을 ABO식으로 분류하는 법을 개발한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혈액형의 아버지 칼 란트슈타이너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68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란트슈타이너는 대학에서 약학과 의학, 화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빈 의과대학의 조교로 일하면서 혈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수혈을 받은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혈액형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수혈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4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란트슈타이너는 1901년 A, B, O 이 세 가지 형태의 혈액형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란트슈타이너의 연구 결과 수혈로 인한 사망률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공로로 1930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이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에 힘쓰다가 1943년 6월 26일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